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김건희 특검의 1심 성적표가 아주 나쁩니다.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일각에선 봐주기 판결이라고 반발하지만 김건희 특검의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고려하면 그렇게 썩 납득되는 비판은 아닙니다. 특검의 수사와 기소 전략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포항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등 메마른 날씨 속에 화재 위험은 여전합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진 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공천을 부탁 청탁하며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 사건에도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되면서 특검 수사력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차 특검 추천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거듭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도 지방선거 뒤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했습니다. 친한계는 공산주의식 숙청 정치라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처음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훈련 중이던 육군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순직했습니다. 육군은 동일 기종의 헬기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핵심 혐의였던 매관 매직 의혹과 관련해선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공천 청탁 등을 목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이우한 화백 그림을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 특검이 입증에 실패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 주장대로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그림 구매 비용을 부담했을 가능성이나 김건희 씨가 아닌 김진우 씨에게 그림이 전달돼 계속 보유하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여사에게 그림을 주러 갔는데 좋아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그림 중개인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부장검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할 당시 사업가로부터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대납 비용 상당액을 반환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100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1심 선고로 석방된 김 전 부장검사는 특검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과 왜곡으로 얼룩졌던 특검 수사에 대한 어떤 법원의 준엄한 판단입니다. 항소심에서 계속 유죄 부분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혐의 입증에 실패한 특검 역시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횡령 사건 1심에서도 일부 공소기각이 선고됐습니다. 특별검사 수사 대상을 벗어났다는 건데 수사 대상으로 인정된 나머지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김예성 씨는 몸담고 있던 IMS 모빌리티나 관여한 여러 회사에서 48억 4,700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의 이른바 집사게이트 수사 도중 발견된 별개의 혐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 김 씨 측은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위법한 기소라고 주장해왔는데 1심 재판부는 김 씨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IMS 모빌리티로부터 24억 3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부분과 나머지 횡령 건들을 구분하고 앞부분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씨 수사 과정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같은 사람이 했다는 이유로 관련 범죄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수사 범위로 인정된 나머지 24억 3천만 원 부분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기 위한 행위일 수도 있어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김혜성 씨는 자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생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와 관련된 사건으로 무고하게 너무 많은 분들이 특검에 부당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징역 8년형을 구형했던 특검 측은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춰보면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즉각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씨 수사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선 계엄에 반대했는지 따지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는 어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에게 계엄에 반대한 게 맞는지를 묻고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당시에는 경황이 없었다면 지금은 어떤지를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당시에도 법률적인 조항을 하나하나 따지지 못했지만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레로 예정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2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 기일과 관련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1심 선고에 이어 법원에서 법정 모습을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이 전 장관은 위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소방과 경찰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2차 특검 추천 논란과 관련해 법률권에서 잡음이 불거진 상태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거듭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했습니다. 당내에선 제2의 체포동의안이라는 날선 반발이 나왔는데 이번 논란이 합당 논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것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거듭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번 일을 인사사고로 규정하고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자신에게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수석 대변인 입을 통해 또 본인이 직접 이틀 연속 사과에 나선 건데 정 대표는 앞으로는 당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더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전준철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은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 유감이라면서도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혹이 확산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연일 파열음을 냈던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당권파는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선 인물을 추천한 건 뼈아픈 실책이라고 꼬집은 겁니다. 제2의 체포 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는 게 지금 당원과 지지자들의 시각인 듯합니다. 이성을 좀 들어가서 전철 대변인이 아니잖아. 특검 추천을 두고 청와대 경로설까지 나오는 등 파장이 커지면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도부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으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청래표 당 운영이 독단적이라는 비판 속에 동력을 잃은 분위기입니다. 의사결정이 매우 제한적이고 폐쇄적으로 된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공통점이다. 공통점이 있다. 특검 추천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불편한 기류 속 여권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합당 추진으로 일종의 출구 전략을 마련할 거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계인 김정현 전 최고위원까지 당에서 제명했습니다. 공산주의식 숙청 정치라는 반발 속에 지방선거 전에 추가 징계가 이어질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26일 당 중앙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주어진 열흘 동안 탈당계를 내지 않았고 당은 속전속결 당적을 강제 박탈했습니다. 최고위의 의결이 없었고 보고사항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명된 것입니다. 윤리위가 문제 삼은 발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망상 바이러스 같은 극단적 표현으로 당의 명예와 위신을 해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그렇게 망상에 가까운 수준의 얘기를 하고 그런 망상 바이러스를 유포시키는 이런 분을 당원 자유의지의 총합에 해당하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 영혼을 팔았다는 등 악의적 비난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제명이 발표되자 김 전 최고위원은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이러는 거냐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친한계 의원들 역시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던 숙청 정치가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시선은 친한계 속가내기가 여기서 끝날지에 쏠립니다. 당 윤리위에 회부된 배현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중앙당 윤리위가 배 의원을 도마 위에 올리자 친한계는 서울시당 윤리위에 유튜버 고성국 씨를 징계해달라고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모양새지만 선거를 앞두고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는 양측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표께서 통합과 쇄신으로 이제 당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한 부분, 정무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겠죠. 징계와 별개로 장동혁 지도부는 당원 개정에도 나섰습니다. 최고위원 다수가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비대위로 전환하는 대신 보궐선거로 공백을 채우도록 한 건데 선거 전에 지도부 붕괴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장동혁 지도부의 당 장악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릴레이 징계 후폭풍을 딛고 예고한 통합과 쇄신이 가능할지 회의적인 시선도 여전합니다. YTN 김철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행정통합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지만 형평성 등을 놓고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 계단을 꽉 채운 도민들 앞에서 김진태 강원지사가 흰천을 두르고 삭발을 감행합니다. 긴 껍데기 강원특별자치도 필요 없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구상, 특히 5극 행정통합에 시선이 쏠리면서 강원특별법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다고 항의하는 겁니다. 김 지사는 천막농성에도 돌입했습니다. 저희도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 법이 상정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권의 강원지사 유력 후보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민주당을 찾아 조속한 특별법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강원도가 여야 없이 발끈하는 동안 국회에선 행정구역 통합을 논의하는 행안위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과 대전, 전남과 광주, 대구와 경북을 합치려는 입법 속도전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정부안은 행정구역에 선을 긋는 수준이고 알짜특례는 다 빠진 껍데기라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두 개 이름을 합치자고 하는 겁니까?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 두 개를 그냥 하나로 합치겠다는 수준입니다. 어쩌면 당사자인 단체장들도 상경했지만 논의에서 배제된 채 방청석만 지켰고 어렵게 3분씩 마이크를 잡고서는 아쉬움만 토로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관료들이 이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는 자치분권에 대한 요구가 충분히 특별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런 사실은 분명히 현실입니다. 전문가들도 논의가 지나치게 빠르고 지금 상태라면 하향식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대로 된 재정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빌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행안위는 이르면 이번 주 행정통합 관련 법안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지역별 형평성과 정치적 득실까지 고려하면 6월 지방선거 때 이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을지 시간이 빠듯해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한상공회의 소발 가짜 뉴스 논란. 이 문제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나서면서 논란이 정치권으로도 확산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첫 대정부 질의도 열렸는데 이 자리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의 정계 복귀 여부가 화두가 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천안함과 사드, 후쿠시마 오염수 등 가짜뉴스로 온 나라를 흔든 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통계 한번 잘못 인용한 게 그리 경로할 일이냐고 직격했습니다. 기업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도한 상속세가 문제라면서 대통령도 장관도 언론 플레이를 멈추고 핵심을 살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많이 긁히신 모양입니다. 얼마나 가짜 뉴스를 많이 내고 얼마나 말을 많이 바꿨는지 이재명의 적은 어재명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태의 본질은 통계 오류와 왜곡이라면서 괜히 대통령을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엉터리 통계로 가짜뉴스 혼란을 일으킨 대한상인은 대오각성하라면서 공적 지위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특정 정파나 일부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경제의 이익을 객관적 사실로 대변할 공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대정부 질문 첫날 주인공은 김민석 국무총리였습니다. 정책 사안보다는 정치 현안과 관련한 김 총리의 행보에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확인하려는 질문이 나왔고 국민의힘도 정청래 대표와의 미묘한 신경전을 화두에 올렸습니다. 서울시장은 안 나간다는 말씀 이미 드렸고요. 지금 국정에 전념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말씀하기가 좀 어렵죠. 마음속에는 뭔가 로망이 있죠. 국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어렵습니다. 총리님? 지금 정청래 대표님이랑 한판 붙으실 생각만 하시느라 국정 운영 아예 생각 못 하십니까? 신경 쓰실 여유가 없으십니까? 질문다운 질문을 하십시오.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 씨의 일부 무죄를 내린 사법부를 질타하며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 추진과 헌법 존중 TF 활동 등을 두고 날선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대정부 질문 2일차는 경제 분야로 국정 최대 현안인 한미 관세 협상과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여야가 또 충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어제 경제단체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짜뉴스 논란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른 경제단체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는데요. 대한상인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대한상이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개 주요 경제단체가 참석하는 긴급 현안 점검회를 열었습니다. 김 장관은 즉각 감사에 착수하겠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검증, 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의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김 장관은 특히 대한상의가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상속세를 지적한 내용이 없음에도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자료 어디에도 고액 자산가 인민의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적한 내용이 없음에도 대한상의는 이를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하고 논란의 발단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일 배포한 보도자료였습니다. 대한상의는 상속세수 전망 분석 자료에서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 & 파트너스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그 원인으로 상속세 부담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부유층 이민을 컨설팅하는 회사 자료를 공신력 있는 통계로 포장한 가짜뉴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건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가 나온 뒤 3시간 만에 바로 공식 사과문을 내놨지만 정부 인사의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도 이 자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문제 삼았고 임광현 국세청장도 최근 3년 동안 한국을 떠난 10억 원 이상 자산 보유자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대한상해는 사실관계와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직원을 교육하고 임원급 책임자를 지정해 사실 확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김 장관은 대한상해뿐 아니라 다른 경제단체들도 공적 발언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라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쏟아내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인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뒤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같아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적었습니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는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을 막기 위해 신고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 외국인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 요건도 강화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적발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위법 의심 행위는 416건에 달합니다. 이에 더해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내국인 역차별 논란까지 일면서 지난해 8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는 이번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비자 유형 등 체류 자격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실제 머무는 곳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 목적 국내 부동산 쇼핑을 차단하는 데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효과를 더 거둘 수 있게 하는 장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외국인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세제나 다양한 방면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오늘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주택 거래 계약을 맺는 경우 내 외국인 모두 제출해야 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 요건도 강화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 신고 내용에 해외 예금과 같은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이 추가됐고 기타 자금 조달 내역에는 가상화폐 매각 대금까지 새롭게 포함됩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수요 억제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은 자금 여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매수하는 것은 이 매수 억제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국적이나 토호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신고할 경우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를 통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고생 스노우보더 유승은 선수가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비계어 종목에서 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대회 우리 선수단의 두 번째 메달입니다. 자세한 소식 스포츠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시찬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스노우보드 유승은 선수가 비계어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8살 여고생이 거둔 쾌거입니다. 말씀대로 유승은은 이탈리아 리비뉴 스노파크에서 열린 여자 비계어 결선에서 171점을 받아 일본의 무라세와 뉴질랜드 시넛에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 어제 스노보드 남자 평행 대회전에서 김상겸이 획득한 은메달에 이어 우리 선수단의 이번 대회 두 번째 메달입니다. 비기어는 30m가 넘는 슬로프에서 활강한 뒤에 대형 점프대에서 도약해 점프와 회전, 착지, 비거리 등을 겨루는 종목인데요. 모두 3차례 연기를 펼쳐 더 높은 두 번의 시기 점수를 더해 최종 순위를 가립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대회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는데 한국 여자 선수로는 이 종목 출전 자체가 처음이고요. 결선 진출은 남녀를 통틀어 처음입니다. 유승은은 생애 처음으로 출전한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로는 처음 결선에 진출해 메달까지 목에 거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12명 중 4위로 결선에 올랐는데요. 1차 시기부터 몸 뒤쪽으로 4바퀴를 도는 고급 기술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보드를 잡는 동작과 착지까지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87.75점을 받았고
2차 시기도 착지에서 손을 짚었지만 4바퀴 회전을 완벽하게 구사하면서 83.25점의 높은 점수를 받아 중간 합계 171점으로 한동안 1위에 올라 기대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후 일본 무라세와 뉴질랜드 시넛이 고득점을 얻으면서 3위로 밀려났지만 유승우는 자신의 첫 올림픽 출전에서 우리나라의 스키 스노보드 종목의 첫 여성 메달리스트로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또 속도를 겨루는 알파인 종목이 아닌 기술을 점수로 매겨 경쟁하는 프리스타일 종목에서는 남녀를 통틀어 첫 메달리스트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스노보드 선수들이 연이어 일을 내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 전까지 2018년 평창 대회에서 이상호가 따낸 은메달이 유일한 메달이었는데 평양대회 전 김상겸에 이어 유승훈까지 이번 대회에서만 지금까지 2개의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공천원금 의혹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1억 원 공천원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 그리고 김경전 시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에서 빠진 나머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경찰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오간 1억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 청구 권한을 가진 검찰은 곧바로 결론을 내지 않고 고심을 이어왔는데 신청을 접수한 뒤 나흘 만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이 반려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던 만큼 경찰은 한숨 놓은 분위기지만 강 의원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불체포 특권 그대로 유지하십니까?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영장 청구 뒤에도 구속 여부 결정까지 통상 3주에서 4주는 걸릴 전망입니다. 체포동의 요구서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최대 72시간 안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법원이 영장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의 경우 이르면 이번 주 구속신문 일정이 잡힐 전망입니다. 경찰은 영장에 담지 않은 남은 의혹 수사에도 매진하고 있는데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쪼개기 후원 의혹과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김경 전 시의원의 금품 로비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경찰은 또 김 전 시의원의 CES 출입증 사적 유용 의혹과 김 전 시의원 가족업체의 서울시 사업 수주 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김경전 시의원이 가족회사를 동원해 서울시 사업을 여러 차례 따내는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비의혹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나중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전부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시의원의 남동생이 만든 회사가 SH에 건물 2채를 팔아 최소 13억 원 수익을 내는 등 김 전 시의원과 관련된 회사들이 서울시와 산하기관들에서 여러 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YTN 취재 결과 김 전 시의원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옮길 때마다 이에 맞게 가족회사의 명칭과 사업 목적이 바뀌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시의회 컴퓨터에서 회사 5곳의 세무자료가 나오고 김 전 시의원이 세무사 등과 해당 업체의 세금 등을 논의하는 녹취도 발견되면서 김 전 시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여러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기된 의혹만 13가지에 달하는 만큼 여러 차례 소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경찰이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의원에게 처음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소환 조사 일자를 조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기된 의혹이 많은 만큼 여러 차례 불러야 할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김 의원 관련 의혹은 모두 13가지입니다. 김 의원은 우선 지난 2024년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됐는데 당시 김 의원과 보좌진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습니다. 전화를 할 거다 그러면 좀 그 제주도 가시는데 좀 알려드리라고 얘기를 해. 내가 전화를 할게. 아내 이모 씨의 동작구 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이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어제는 핵심 관계자인 조진희 전 동작구 의회 부의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이 전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3천만 원을 수수했다가 몇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돈을 줬다며 탄원서를 쓴 전 동작구 의원들과 김 의원의 아내 이 씨,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 의원 등이 잇따라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 취업 청탁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한창입니다. 또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몰랐다면 모를까. 이게 컷오프를 갖다가 하는 아니 그런 얘기를 갖다가 제가 그 얘기는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잇따라 불거진 의혹에도 그동안 김 의원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박정보 서울청장은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준비를 확실히 해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불러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김 의원이 언제 경찰에 출석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배민영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경기 가평군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헬기가 또 추락했습니다. 조종사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순직했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하늘을 날던 헬리콥터 한 대가 곤두박질 칩니다. 프로펠러가 천천히 회전하면서 동체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단파된 기체 안에서 구조대원들이 탑승자를 끌어내고 다급히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오전 11시쯤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서 육군 헬기 한 대가 추락했을 당시 모습입니다. 왕창 찌그러진 상태. 자동차 이렇게 세게 부딪히면 왜 차가 이렇게 오므라들지 그런 상태. 아, 여긴 헬기장이 있어가지고, 예, 여기서 얼마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주 떠요, 자주. 헬기는 주둔지로부터 800m가량 떨어진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추락하면서 화재나 폭발은 없었고 민가가 아닌 하천에 추락하면서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헬기가 추락한 하천 주변입니다. 제 뒤로 천막에 덮인 헬기가 보이실 텐데요. 사고 헬기는 하천 양옆 민가 사이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헬기에는 육군 5군단 소속 항공운항 준사관인 50대 주조종사와 30대 부조종사가 타고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순직했습니다. 헬기는 엔진이 비정상 상태인 상황을 가정한 비상착륙 훈련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과 경찰은 현장 수습과 함께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대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나 소방관 3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용인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는 등 건조한 날씨에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영수 기자입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건물 안쪽에서 까만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순식간에 솟아오른 불에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이 거셉니다. 대구 종로일가 음식점 건물에서 불이 난 겁니다. 건물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고 옛날 건물에 샌드위치 패널이다 보니까 불이 순식간에 옮겨 붙어서 큰 불길은 50분 만에 잡혔는데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나 3명이 다쳤습니다. 40대 어머니는 2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고 10대 아들 중 1명도 얼굴과 손 등에 일부 2도 화상을 입어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에 전기 온풍기를 켜둔 채 출근했다는 아버지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고등동에 있는 3층짜리 고시원에서도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14명이 대피했는데 60대 거주자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추위가 확실히 약해진 게 느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9도나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다만 나오실 때는 우산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침에 전남과 제주도에서 강수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기와 강원, 충북과 전북 등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최고 3에서 5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강수량이 적어서 동쪽 지방은 건조특보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청주 영하 3도, 춘천 영하 7.1도, 광주 영하 0.6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영상 4도, 광주와 대전 6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와 과거사를 거론하며 불편한 심기를 보였습니다. 김건희 씨의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린 김혜성 씨 사건에도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되면서 특검 수사력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차 특검 추천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거듭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도 지방선거 뒤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했습니다. 친한계는 공산주의식 숙청 정치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에게 총선 압승에 대한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더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격인 일본 중의원 선거를 승리로 견인한 다카이치 총리에게 공개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리더십 아래 일본이 더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적었습니다. 두 정상의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더욱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도 강조했습니다.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시키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本年も今般の大統領の訪問を皮切りに日韓関係をさらなる高みに発展させる年としていきたいと願っております。 머지않아 다음 셔틀 외교를 통해 한국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일본어로 적어 SNS에도 올렸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물론 일본 국민에게 한국 정상의 관계 발전 의지를 전하려 했던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과거는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협력은 강화하겠다는 대일 외교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 분명히 있고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교류 협정 문제를 다 팽개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미중 갈등과 북핵 위협 등 영내 안보 지형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중국과 대립각 등 영내 역학 구도를 고려할 때 한국과 협력 기조를 계속 이어갈 거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다만 일본이 계획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규모와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의 개헌,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 등은 여전히 한일 관계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반대로 중국은 타이완 문제와 과거사를 거론하며 이례적으로 공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집권 당국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외면하지 말고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군국주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극우 세력이 형세를 오판해 제멋대로 행동할 경우 반드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각종 반중 세력의 도발과 망동을 반격하고 저지하려는 중국의 결의는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은 다카이치의 타이완 관련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수호하겠다는 최소한의 성의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국제뉴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8개월 만에 미국과의 핵협상을 재개한 이란이 최대 쟁점인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 타협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후속 협상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자국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합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이란 정부가 미국과의 핵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우라늄 농축은 제재 해제 여부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국제 제재가 해제된다면 60%로 농축된 우라늄을 희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고농축 우라늄의 농도를 낮춰 핵무기 전용 가능성을 줄이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활동 자체를 전면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타협 여지를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측근인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오늘 오만을 방문해 후속 논의에 나섭니다. ما به دنبال تضمین حقوق خود بر مبنای معاهده عدم اشاعه از جمله در موضوع غنیسازی و رفع تحریم‌های ظالمانه هستیم.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는 11일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핵협상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애초 다음 주 평화위원회 첫 회의를 계기로 갈 계획이었지만 이란 핵협상이 재개되면서 자국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물질 농축 제로, 탄도미사일 사거리 300km로 제한, 중동 대리세력 무장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을 미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과도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약 2,000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무기고를 대미 억제력의 지렛대로 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지난해 12일 전쟁을 치르면서 더 많은 미사일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방공망을 뚫어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짚었습니다. 이란이 중동 전역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을 내세워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핵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종전한 협상 논의는 너무나도 더딥니다. 이런 상황 속에 러시아가 드론과 미사일 100여 대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해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군 장성 암살 미수 배후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정보기관을 지목하며 협상 방해 의도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눈발이 날리는 한파 속에 헬스장 건물 유리창이 모두 깨지고 차량 여러 대에 불이 붙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밤 우크라이나 전역에 러시아의 무차별 드론 공습이 쏟아졌습니다. 드론 100여 대를 격추했지만 최소 23대 드론과 미사일이 도심에 떨어졌습니다. 하르키우에서 10살 어린이와 어머니가, 오데사에선 30대 남성이 숨지는 등 민간인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Попри проведення реанімаційних заходів, на жаль, 36-річного чоловіка не вдалося врятувати, він помер. Також нам відомо ще про 2 постраждалих. 앞서 지난 4일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2차 종전협상에선 포로 314명 추가 교환에 합의하고 종료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이 종전협상 시한을 오는 6월로 제시했다고 밝혀 추가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핵심 의제인 돈바스 영토 문제에서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지난해 알래스카에서 합의한 종전안을 이행하지 않고 제재만 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Поэтому здесь вот помимо того, что вроде бы с Украиной-то они предложили и мы готовы были, а теперь они не готовы.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총정찰국 군 장성 암살 미수 사건 배후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정보기관이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검거된 용의자가 우크라이나 보안국 지시로 암살을 준비했고 폴란드가 지원했다고 주장해 이후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암살에 성공하면 우크라이나에서 $3만,
우리 돈으로 4,400만 원을 받기로 했고 매달 암호화폐로 보수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오히려 러시아의 내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러시아 외무차관이 최근 만료된 신전략 무기감축 조약, 그러니까 뉴스타트와 관련해 미국과 새로운 협상을 논의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차관은 브릭스 담당자 회의 참석자 방문한 인도 뉴델리에서 러시아 매체들과 만나 미국이 뉴스타트를 대체하는 새로운 핵군축 조약을 제안한 데 이같이 반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는 변화가 일어나야만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세청이 밀가루와 바나나, 치킨 등 먹거리 물가 불안을 야기한 14개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탈루 혐의 규모는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앞선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오비 맥주 등 먹거리 독과점 3개 업체는 거액의 탈세로 1,500억 원을 추징당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달 초 검찰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대한제분 등 6개 제분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제분업계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이 신속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한제분은 사다리 타기를 통한 가격 인상 순서 지정 등의 수법으로 담합 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 올렸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원재료 매입 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과다하게 신고하고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와 유지 관리비를 회사 경비로 대납하기도 했습니다. 탈루 혐의 규모는 1,200억 원입니다. 원가를 부풀린 농축산물 업체도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바나나를 유통하면서 할당 관세를 적용받은 거래처로부터 과일을 8%나 낮은 가격에 매입하면서도 가격은 거꾸로 4.6% 올렸습니다. 또 특수관계법인에 유통비를 과다 지급하며 탈세했습니다. 치킨과 김밥 등 외식 물가 상승을 주도하며 원가를 거짓 신고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세무조사 레이더망에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와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14개 탈세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탈루 혐의 규모는 5천억 원에 이릅니다. 국세청은 공정위나 검경의 조사로 담합 및 독과점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조세 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앞선 세무조사에서 가격 횡포를 일삼으며 거액을 탈세한 3개 업체에 대해 1,500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오비 맥주는 1,000억 원을, 물류비를 과다 지급한 아이스크림 업체는 2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빗싸움 사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거래소에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잘못 지급된 코인은 반환 대상이라면서 이를 현금화한 투자자들을 가리켜 재앙적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주말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무엇보다 잘못 입력된 데이터로 실제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의 본질로 지목했습니다. 거래소 보유량을 뛰어넘는 유령 코인이 지급된 장부상 거래 자체를 심각한 위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시스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도권에 들어오긴 어려울 것이라며 인허가를 비롯한 규제,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빗썸 사고에 드러난 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규제, 감독 체계 대폭 보완 지원과 이 원장은 애초 빗썸이 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벤트 당첨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고지한 만큼 잘못 지급된 코인 역시 반환 대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를 현금화한 일부 투자자들을 가리켜 재앙적 상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받았던 비트코인 그대로 돌려주려면 현재 가격에 맞춰 거액을 메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독 시스템의 한계도 인정했습니다. 담당 인원이 20명이 채 되지 않고 그나마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작업에 투입돼 있다며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 금감원은 법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하고 위법 사항은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합니다. 지난주까지 진행됐던 6차 회의에서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수는 4,262명에서 4,800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평시에 1.7배 수준인 성수품 17만 톤을 공급하고 할인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세종, 울산, 대전 등 일부 지방에선 아파트 매매량이 전년도 12월 매매량을 웃돌았지만 가격 회복은 더딘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레일이 올해 설 승차권 안표 거래 의심 사례 7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저신용자라도 채무를 성실히 갚고 있다면 체크카드에 월 10만 원 한도의 호불 교통 기능을 부여받을 수 있고 신용도가 낮은 개인 사업자라도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중국을 제외한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처음으로 현대차를 앞섰습니다. 골프공 브랜드 스릭슨을 판매하는 덜롭 스포츠 코리아가 허위 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스포츠 뉴스입니다. 18살 여고생 유수근이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빅에어 종목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유수근은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결선에서 171점을 받아 일본의 무세라 고쿠모와 뉴질랜드의 조이 사도스키 시넛에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딴 김상겸에 이은 이번 대회 우리나라 선수단의 두 번째 메달입니다. 유수은은 빅에어 종목에 한국 여자 선수로는 처음 출전해 메달까지 목에 거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차세대 에이스 이나연이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여자 1000m에서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나연은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1000m에서 1분 15초 76의 기록으로 9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이나연은 지난 1992년 알베르빌 대회에서 유선이가 기록한 11위를 넘어 역대 34년 만에 이 종목 한국 선수 최고 순위를 갈아치웠습니다.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따낸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이 오늘 저녁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노립니다. 대표팀은 우리 시각 저녁 8시부터 혼성계주 준중결승과 준결승, 결승에서 열전을 펼치는데요. 남녀 선수 4명이 500m씩 맡아 2000m를 달리는 혼성계주는 초반 흐름 자각이 중요한 만큼 여자 에이스 최민정이 1번 주자를 맡았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혼성계주가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지난 베이징 올림픽 당시 준중결승에서 넘어지면서 아쉽게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단체전을 통해서 예행 연습을 마친 피겨 대표팀은 이제 본 경기와도 같은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외부 훈련장까지 따로 마련해서 맹훈련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피겨 대표팀 훈련장에 허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밀라노 시내에서 차로 30여 분을 달리자
한적한 동네에 작은 빙상장이 나타납니다. 우리 피겨 대표팀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외부 훈련장입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준비한 공식 훈련장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훈련장을 추가로 섭외한 겁니다. 대회를 기다리고 생활하는 것 또한 대회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엄청 길게 느껴지진 않고 그냥 하루하루 올림픽 숙소랑 링크장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단체전을 통해 낯선 경기장 분위기와 빙질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는 평가입니다. 올림픽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 준비한 만큼 남은 기간에는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스케이트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성공률이 지금 나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 이제 페이스면은 충분히 내일 경기에서 사실 괜찮게 나올 수 있겠다. 단체전에서 선전을 펼친 고등학생 신지아는 생애 처음으로 경험하는 올림픽의 모든 순간이 흥미롭습니다. 다른 선수들이랑도 교환하자고 먼저 말을 걸 때도 있고 또 먼저 다가와서 교환하자고 하시는 선수분들도 있어서 그런 식으로 교환하고 있어요. 남자 싱글의 차준환과 김현겸이 수요일 새벽 첫 테이프를 끊고 동계올림픽의 꽃으로 불리는 여자 싱글은 대회 후반을 장식합니다. 단체전을 통해 워밍업을 마친 우리 피겨 대표팀 선수들은 이제 개인전에서 후회 없는 인생 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밀라노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찰나의 순간 승부가 갈리는 올림픽에서 컨디션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밥심일 텐데요.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에 제공되는 한식은 예년보다 좀 더 특별합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든든한 고기볶음부터 정성 가득 반찬들까지 집밥 한 상을 도시락에 옮겨 담는 손이 분주합니다. 이탈리아 현지 시각 지난 6일 문을 연 대한민국 대표단 급식 지원센터입니다. 현지에서 우리 선수단에 든든한 한식을 제공해온 지도 10년이 넘었지만 올해는 유독 남다릅니다. 여러 지역에서 경기가 개최되는 만큼 처음으로 3곳의 센터를 꾸려 밥심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했습니다. 6개 종목, 12세부 종목에 참가했는데 저희가 소외되는 종목 없이 3개 클러스터에서 다 저희가 한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발열 도시락까지 도입했습니다. 빙상이나 설상 같은 종목들이 워낙 야외에서 이제 춥다 보니까 밥이 식을 경우는 그런 것들 다 대비해서 저희가 최대한 발열팩을 넣어서 우리 선수들의 호응도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개소 이후 매일 300식 이상씩 경기 이동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선수가 도시락을 신청해 먹고 있습니다. 일찍이 밀라노에 와 끼니마다 양식을 먹어야 했던 쇼트트랙 팀에게는 특히 반가웠던 고국의 맛입니다. 시합 때 되면 체중이 좀 많이 빠지는 편인데 밥 좀 잘 먹고 하다 보면 체중 유지에도 도움이 잘 될 것 같고 해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선수단이 최상의 경기력을 내도록 수개월 전부터 재료를 수급하고 명절 음식까지 준비 중이라는 급식 지원단. 누구보다 따뜻한 손길로 응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YTN 송재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성범죄자인 앱스타인 파문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의 왕실과 정관계 고위 인사로까지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전 총리에 이어 고위 외교관 부부를 상대로 수사가 시작됐고 영국에선 총리 사퇴 압박 속에 국왕까지 당혹스러운 돌발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환영 인파와 반갑게 눈을 마주치던 찰스 3세 국왕에게 갑자기 질문이 날아듭니다. Charles, how long have you known about Andrew and Epstein? 동생 앤드루 윈저가 성범죄자 앱스타인 성추문에 깊이 연루된 걸 겨냥한 겁니다. 앤드루는 왕자 칭호와 모든 훈장을 박탈당한 뒤에도 기밀 문건 공유 등 부적절한 여러 정황이 더 드러났고 결국 앤드루의 조카이자 국왕의 장남인 윌리엄 왕세자가 공식 유감 입장을 냈습니다.
여기에 스타머 총리는 맨델슨 전 산업장관이 앱스타인과 친분을 유지한 사실을 알면서도 주미대사에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임명을 조언한 책임을 진다며 비서실장이 먼저 물러났는데 총리 사퇴 요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The Prime Minister is the architect of his own misfortunes, and all of the chaos and instability we're seeing is completely self-inflicted. 왕실부터 유력 정관계 인사까지 엮인 건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과 유엔 주재 대사 등을 지내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비밀 협상의 핵심 역할을 한 거물 외교관 모나욜 부부. 앱스타인이 유언을 통해 부부의 두 자녀에게 $10,000를 남기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조사돼 경찰이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도 요직을 맡았던 야글란 전 총리도 수사가 진행 중이고 왕세자빈까지 앱스타인과 친분을 쌓은 정황이 적나라한 메시지로 드러나며 파문은 나라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홍콩 법원이 78살의 반중 언론인 지미 라이에 대해서 20년형을 선고하며 사실상의 종신형을 내렸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등이 석방을 요청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번 판결로 반중 활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반중 언론인 지미 라이의 선고 공판이 열린 홍콩 법원. 라이의 부인과 조셉 젠 추기경에 이어 미국과 유럽 국가 외교관들도 참관을 위해 입장합니다.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3가지를 모두 인정하며 78살인 라이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가운데 최대 형량입니다. 我諗依家全部都係好似依家天氣咁咧，烏雲蓋頂咯，即係睇唔到陽光咯，所以有蘋果先至有真正香港人嘅聲音。 의류업체 지오다노 창업주로 1995년 빙과일보를 세운 지미 라이는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국제적인 인맥을 이용해 중국과 홍콩에 대한 제재를 로비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민주화 시위를 부추겼다는 겁니다. 餘生呢個講法咧，我相信咧呢個問題咧，我哋在座之中冇人能夠講得到嘅嚇，呢個係個天先知道。但係我想講一樣嘢，佢所獲得嘅刑期。 국경 없는 기자회와 국제 엠네스티 등은 홍콩 언론 자유에 막이 내렸다며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경주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중국을 찾은 스타머 영국 총리 등도 라이의 석방을 요구한 가운데 이번 판결 이후 서방 국가들은 잇따라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법치에 따른 당연한 처벌이라며 외국 정부와 기관은 참견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다음 달 21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BTS 컴백 공연의 예매가 오는 22일에 진행됩니다. 티켓팅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연 당일 주변 호텔은 예약이 끝났거나 요금이 치솟았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BTS는 다음 달 20일 신곡을 내놓고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 활동에 막을 올립니다. 다음 날 저녁 8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을 통해 팬들과 만납니다. 콘서트는 현장감이 굉장히 있을 것 같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무대를 만들려고 얘들이 이렇게 하지? 하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티켓 예매는 오는 23일 저녁 8시 놀 티켓에서 진행되며 별도의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BTS 팬덤 아미를 위한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팬 플랫폼 위버스 가입자 가운데 응모 기간 내 5집 앨범을 구매한 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관람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울시청과 광화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텔은 공연 당일 100만 원대는 물론 500만 원을 웃도는 객실까지 모두 동났습니다. 주변 다른 호텔들 역시 이전 주나 다음 주와 비교하면 공연 날짜 숙박료가 2배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당일 공연 수용 인원은 스탠딩 자리와 지정 좌석을 포함해 15,000에서 2만 명 정도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행사 당일 현장에 20만 명 넘는 일파가 몰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서울시 등 관계 당국은 안전 확보와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한 종합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화요일 아침 출근길 심한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5분, 서울 기온은 영하 1.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9도나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은 전국에 차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우산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는 아침에 전남과 제주도에서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비로 내린다면 대부분 5mm 안팎이 되겠고요. 강원 북부와 전북 동부에 최고 5cm, 그 밖에 중서부와 영남 내륙에 1에서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제주 산간에는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서울 영하 1.4도, 청주 영하 2.8도, 대구 영하 1.6도로 추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영상 4도, 광주와 대전 6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고온 건조한 날씨에 화재 위험이 커지겠고 해빙기 안전사고도 우려됩니다. 또 내일부터는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질이 악화할 전망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기 전까지 동쪽 지방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또 비가 내려도 강수량이 적어서 건조특보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